영화 평이점 25시 시작합니다. 와. 저는 일단 팟캐스트 주인장 점장입니다. 네. 저는 진투라고 하기로 정했습니다. 어감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저는 인터넷에서 많이 종종 쓰던 그 닉네임이 홍시 먹을 타이밍인데 그 줄여서 오늘 홍시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영화 평의점에 방문을 했고요. 제 이름은 맥켄지입니다. 제가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영어 교양 수업에서 지었었던 닉네임인데 오랜만에 다시 불러오게 됐네요. 그때의 기분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데? 저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말을 할 걸 그랬어요. 그렇구나. 맥켄니님 반갑습니다. 연말에 좀 안 어울리나 싶긴 한데 이게 영화 두 개 지금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살로 소돔의 120일 이렇게 두 개 같이 진행을 조합을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 둘 다 엄청 센 영화잖아요. 이 두 영화 보시게 된 시기랑 왜 봤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제 파졸리니 감독이 연출한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제 살로 소돔의 120일이었죠. 그래서 그 계기로 한번 보게 됐고, 사실 제 기억에 남았었던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고 잊혀져 있다가 이번 계기로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서 보게 됐습니다. 홍시님은 살로 소돔은 어떻게 보게 되셨어요? 고어 영화 한 번쯤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허들이 높아서 도저히 똥을 먹는 걸 내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한 10년 동안 계속 안 보고 있다가 그 뒤로 인간지네도 한번 보고 좀 약간 한번 고어 영화 한번 도파민 중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좀 정도면? 힘들었나?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때보단 나이가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살로스돔도 한번 그래 뭐 얼마나 충격적이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저는 24살인가 5살쯤에 커뮤니티에서 한번 돌았잖아요. 그 짤 같은 거 있고 뭐 잔인한 영화들 이제 모아가지고 엄청 잔인함, 엄청 충격적인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엄청 리스트가 많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축에 속했던 영화일 거예요. 그런 1년에 도는 그런 담론에 있어서 그래서 호기심에서 이제 그때 고어 영화들을 쭉 찾아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봤을 때는 저도 되게 기괴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한 6년 넘게 지나고 나서 다시 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구나. 네, 마일드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더 막 세르비안 필름 이런 것도 같이 봤었거든요 그때. 근데 뭔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하고 봤는데 그냥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니까 또 고어 영화들 뭐 보고 싶네요. 세다. 그래, 난 세네요. 세르비안 필름은 볼 생각이 안 들던데. 저도 별 좋았던 영화라는 기억은 좋았던 없어요. 영화는 네. 아니다. 처음에 이거 두 영화 같이 한다고 들었을 때 왜 이걸 두 개를 같이 하는지는 생각이 드신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영화를 잘 모르지만 일단 1번 되게 정적이고 2번 되게 정적인데 보기는 엄청나게 불편한 그 러닝타임 내내 사람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좀 닮아 있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폭력적이잖아요. 이 살루소돔도 정말 대놓고 너무 폭력적이고 그리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저 너머에서 계속 이제 어떤 폭력적인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암시가 계속 이제 있고 그런데 그럼 화면이 너무 예쁘잖아요. 두 영화 다. 그런 면에서 좀 이 화법이 조금 비슷한가? 그래서 이제 하셨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사실 안 보여주잖아요. 그거 근데 있긴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고 살로 소돔은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여주죠. 결이 너무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재밌어서 같이 하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완전 폭력을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봐도.
살로소돔의 120일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약간 싸지른 글이 있는데 그게 유입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막 진짜 몇천 명? 거의 10,000명에 가깝게 사람들이 읽었는데 그 글이 그 인기도에 비해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읽고 가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암암리에 다 엄청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금기된 거에 대해서 엄청 흥미를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조회수 꽤 많이 나오겠다. 약간 이런 확실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영화 그 살로소돔을 하기로 한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최근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봤는데 아까 진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약간 우회 극치라면은 그 살로소돔은 적나라함의 극치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고 두 영화를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되게 조용하고 말 없는 사람인데 뭔가 그 안에 열정이 약간 가득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 캐릭터라면 약간 살로소돔은 막 감정 기복 엄청 괘씸하고 막 울었다 웃었다가 막 미친 사람 같은데 되게 말하는 거는 되게 시니컬한 서로 완전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름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게 흡사한 것 같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존 오브는 제가 조금 너무 힘들었어요, 보는 게. 제가 중간에 잤거든요. 제가 깨웠어요. 그리고 살로소돔이 전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스릴러나 이런 서스펜스를 좀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에서 보통 쓰는 어떤 분위기 잡는 그런 막 음악이나 막 구도나 이런 연출이 너무 없고 거의 뭐 이제 인간극장인 거예요. 뭐 이렇게 가다가 뭐 누가 뭐 버스 트럭에서 뭐 도망쳤습니다. 가다가 탕탕탕탕 쏘고 죽고 맞아. 이 모든 게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감정이 1%도 안 들어간 그냥 그 사실 그 자체로 이제 보여지니까 아니 여기서는 좀 이렇게 막 긴장감 연출 막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전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끌려가는 사람도 끌어가는 사람도 감정 표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누구 동생이랑 이렇게 막 헤어지는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맞아. 그 사람도 뭐 저희 보통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막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동생 막 울고 불고 뛰쳐나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신파?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되게 급박하고 이제 어디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침착한 게 맞나?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확실히 후시녹음이라 하나요? 이브이랑 말소리랑 조금 안 네네.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울렁뚱땅해 보여가지고 후시녹음이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싱크 안 맞는 느낌? 네네. 근데 제가 이걸 두 번째 봐서 영화의 톤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저도 처음에 영화관에서 봤는데 바로 이제 시작하면서 막 차렷하고 시작하잖아요. 차렷 한 20분 동안 그 사운드랑 해서 압도하고 시작하잖아요. 10분 동안 차렷 시키고 나서 시작하니까 확실히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각 잡고 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집중력을 확 높이는. 네. 근데 진짜 살로소돔은 초파분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얼렁뚱땅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맞아. 생각하기에는. 맞아. 결국은 그 두 영화 내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은 되게 남일이고 나랑 연관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폭력의 형태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형태로서 존재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일깨우는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정치 얘기 막 우리들의 사는 막 시대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 얼마 전에 계엄령 떨어졌잖아요. 이게 계엄령이 떨어지면은
이제 군법이 모든 시민들을 이제 통제를 하고 그 기존의 질서나 보호나 뭐 이런 것들은 살짝 이제 뒷전이 되는 이제 유사 약간 전시 상황 같은 그런 그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게 왜 이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서 좀 혼란스럽고 그랬는데 얘기하니까 그 생각도 나네요. 약간 이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전쟁 상황에서 관료들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그 아래에서 기존의 뭔가 뭐 인권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다 말살되고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시키고 그렇게 약간 무법지대가 되는 그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네. 저한테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게 된 그 요소가 뭐였냐면요. 헬기 소리였어요. 아, 그 여의도 근처니까 헬기가 네, 지나가는 네. 게 들렸구나. 원래 용산 근처는 드론도 허가받아서 뛰어들 정도로 비행이 원래 금지된 곳이거든요. 근데 들릴 수가 없는 헬기 소리가 그것도 반복적으로 막 투투투투투 막 이러면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청각적인 그 요소가 아, 이게 진짜 큰일이구나. 지금 이게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들 뭐 서프라이즈 무슨 몰래카메라 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거 진짜 현실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그날 밤에 가장 인상 깊었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아, 그 계엄령 당시에? 네. 이 두 영화가 다 음악이 엄청 두드러지는 영화가 아니고 둘 다 나름 고요한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되게 엄청 정적이고 조용한데 계속 미묘하게 뒤에 무슨 맞아요. 비명 소리가 계속 은은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상상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 학살하는 그 바로 벽 너머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이 소리를 뭔가 일상에 들으면서 지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 당시에 뭔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 조노인 2회차를 집에서 봤잖아요, 제가. 근데 첫 번째는 영화에서 봤을 때는 담장 너머의 소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독일어로 되어 있고. 그치. 그래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볼 때는 그것까지 자막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현실적인 대화가 구성이 돼서 들려요. 그렇게 되니까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담장 넘어 살지만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그거를 보는 저로서는 와닿는 의미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게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감독이 일부러 들릴 만큼 큰 사운드로 깔았겠지만 그걸 자막 처리해서 따라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도망쳤는데 추궁하는 내용이 있고 뭐 유언 없나 이런 식으로 하고 총 쏘고 그게 그 장면인가요? 그 마지막에 아기가 창문 너머로 그 맞아요. 그 장면일 거예요. 맞아. 저도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아기가 막 안에서 장난감 가지고 자기 방에서 막 노는데 유대인들이 사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뭐 자기가 먹겠다고 막 싸웠는지 총으로 쏴서 죽는데 아기가 갑자기 거기서 그래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막 이러면서 혼잣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일상에서 저런 거를 이렇게 계속 듣는 사람들은 저런 룰들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되게 우회적으로 엄청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미묘한 대사나 상황들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한국에서는 막 대놓고 말하잖아요. 막 내가 뭐 이러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막 이러면서 자기가 총알이 세 방이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 살로소돔도 어린 애들을 다 무자비하게 그냥 잡아 끌고 와가지고 막 뭐 똥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가씨? 영화 박찬욱 감독 아가씨? 네네. 생각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아가씨 김민희가 아기 때 그 집 안에서 커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관료들한테 계속 이제 커오다가 그 야한 야설 같은 거를 그 남자 관료들 앞에서 막 읽잖아요.
약간 그루밍이라고 하나? 얘를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길들여가지고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그 성인 남자들 사이에서 그 야설을 읽으면서 연기를 하는 게 뭐 표정이 너무 무표정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처럼 막 하니까 뭐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살로소돔에서도 그 여자가 중간에서 드레스 입고 막 옆에서 피아노 치는데 야설 막 읽잖아요. 근데 막 저 주변에 관료들 깔려 있고 좀 더 막 자세히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네, 아가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아가씨에서는 약간 차이가 저는 좀 솔직히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났지?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가씨에서는 그게 그 김민희의 그런 과거가 되게 영화 전체에서 되게 별거인 것처럼 좀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김태리 덕분에 어떻게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그리는데 그게 하여간 이게 나쁜 거고 그 김민희가 언젠간 벗어나야 하는 어떤 공간이었다. 그런 일이었다라고 좀 그 영화 전반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이 태연하게 영화 전체에서도 이걸 딱히 나쁘게 묘사를 하지 않는 네 그런 너무 중립적인 태도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안 보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도 매춘부인 줄 몰랐어요. 그 드레스 입고 하는 사람도 야설을 읊는 사람. 네네. 그래서 자기 이제 경험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 이제 예의를 갖춰서 막 누구 부인 뭐 베가티 부인인가 베가티 부인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뭐가 어땠고 저가 어땠고 좀 더 자세히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맞아. 하고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니까 네 당신의 호의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너무 이제 말 같지도 네, 않은 엽기적이잖아요. 거 하면서 되게 뭔가 교양 있게 막.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점들이 차이가 아가씨는 너무 명확하게 선악이 네네. 밑밥을 잘 깔아놨는데 네, 맞아요. 이 영화는 그 선악의 구분짓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다. 예, 그래서 보는 사람마저 약간 헷갈리는. 그래서 저도 이제 2회차 돌 때 그 드레스 입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대체 왜 여기 있지? 이 사람들 이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었지?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다 나쁜 놈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끌려온 사람들 말고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남자 관료들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도 그냥 캐스팅된 어떤 매춘부 출신의 그냥 그 연극의 한 부분인가 맞아.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나중엔 들더라고요. 아가씨 생각이 났던 또 다른 요소가 약간 동성애 다루는 부분에서도 저는 좀 느꼈던 게 그 살로소돔에서 어떤 남자 소년이랑 어떤 관료랑 살짝 미묘한 있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진짜 사랑이 싹 트는 것 같은 그 상황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아가씨도 되게 이거를 그 하정우나 이런 사람으로 대변되는 착취적인 어떤 욕망이랑 또 김태리랑 김민희의 어떤 동성애의 순수한 사랑이랑 이거를 일부러 대비시켜가지고 약간 그 아가씨는 되게 이거를 선을 명확하게 나눈다면은 살로소돔에서는 이게 착취인지 진짜 썸이 싹 트는 건지 그러니까 뒤섞인 거잖아요. 이게 착취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약간 사랑이 싹 트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 썸씽 같아 보이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남자애가 눈이 약간 풀려 있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얘 약간 미쳤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얘가 이제 마탱이가 가서 그냥 이제 자포자기를 했구나. 약간 이렇게 좀 봤는데 근데 점점 그 둘의 아이 컨택이 이제 계속 많이 잡아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 이런. 그죠. 네. 맞아. 그럼 불안함이 막 엄습해오고 그렇더라고요.
초반에 그 무슨 총 쏘는 군인이 나오고 갑자기 그 하인 같은 그 흑인 여자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둘이 막 미묘한 그 눈맞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보면서 아 이거 분명히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제 그 하녀가 사는 방에서 둘이 약간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게 발각돼가지고 나중에 처형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와중에 참 저렇게 사랑이 싹 트는구나 하면서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뭔가. 네, 다 웃겼는데. 웃기죠. 저는 시작할 때 4명이 그 서로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뭐 공고히 한다. 그 부분도 웃겼어요. 일단 맞아. 일단 진짜 코미디 극으로 받고 그 뒤부터는 진짜 유쾌하게 봐가지고 맞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살로소돔 좀 진지하게 하고 있지만 웃긴 영화다. 웃긴 영화다. 웃기다. 그치. 웃긴 영화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풍자? 그래서 너무 안 무서워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맞아. 저도 조금 그 살로소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뭐 폭력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제 언뜻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보면은 이제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이 웨스 부부를 비롯한 독일 관료들이 있고 독일 관료들이랑 같이 약간 일종의 묵인 조력 관계에 놓인 독일인들이 있고 그리고 명백한 피해자로서의 그 유태인들이 있죠. 이러한 관계로 비추어서 보면은 살로소돔도 그 사인의 그 관료들 그리고 그 사인의 관료들을 보조하는 이제 그 창녀들과 그 하인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미성년자들 피해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구조를 살짝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살로소돔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정말 어렸을 적에 그 아까 그 말씀이 한번 나왔었는데 저도 막 세계의 약간 좀 그 고어 엽기 영화들 막 이런 거 모아놓은 그 리스트에서 되게 어렸을 적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살로소돔을 처음에는 저는 어떤 영화로 받아들였냐면 탐미 영화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막 터부시하고 뭔가 굉장히 성적으로 뭐 엄숙한 그런 분위기를 집어치우고 정말로 사람의 어떤 그 감정과 쾌락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기괴하지만 아름답게 풀어낸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이거는 약간 좀 성해방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해방이요. 성해방. 성을 네. 해방하는? 네네네네. 왜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이랑은 조금 다른데 이러한 그 어떤 좀 기괴해 보이는 섹스 그리고 취향 같은 것들이 정말 그 일반적인 시선에서 들었을 때 되게 오 그렇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되게 그런 취향과 그런 행위들에 자기를 던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좀 성욕을 돋구기 위한 그 반주와 함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되게 진지하게 몰입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약간 좀 세상에 굉장히 변태적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만한 취향들을 가감없이 내보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일반적인 시선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몰입해서 듣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게 만드는 영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영화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위계 그 3단으로 나눠지는 그 위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약간 그 어떤 전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은유한 영화다. 3단으로 나눠지는 위계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살로소돔의 같은 경우에는 사인의 관료들 그리고 그 사인의 관료들을 보조하는 그 청녀들과 그 하인들 그리고 그 밑에 피해자로서의 미성년자들. 예. 근데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성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전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떤 한 그 집단이 다른 집단을 폭력으로서 무력화시키고 그것들을 강요하면서 뭔가 그거에 대한 그 받아들이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루밍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폭력의 형태들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그때그때마다 볼 때의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보이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화랑은 별개로 요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서구권에 이제 68혁명이라고 뭐예요? 예, 있었어요. 그 1968년쯤에 이제 굉장히 서구권을 흔들어 놨었던 약간 문화적인 그런 운동들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구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지금 현재의 어떤 성적인 인식을 만들어낸 그 시점이 그때라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서구권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베이스로 보수적인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68혁명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금지된 것들을 금지하라. 뭐 이런 구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섹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이런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왜 금지되어야 돼? 라고 했었던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그러한 물결의 여파로 아마 이 파졸리니의 영화도 그런 관점을 역없이 담아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좀 역사적인 특징적인 부분도 아마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보다 더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해방?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블랙 코미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꼬고 있는 시선이 저는 보면서 계속 느껴졌거든요. 약간 시니컬하고 이 모든 장면들을 그냥 비꼬고 있고 웃긴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그 성적인 장면들을 우리 이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이런 변태적인 성향 가진 사람도 있음을 받아들여가 아니라 이거 진짜 얘네들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웃기지 않냐 얼마나 어이가 없고 진짜 뭔가 그 쓴웃음 짓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기네들은 되게 진지하게 막 갖춰서 하잖아요. 약간 병신 같다? 약간 그런 그 생각이. 사시 아저씨 나올 때마다 웃겨가지고 맞아. 진짜 웃음벨 그 자체. 저도 그 사람 너무 웃겨요. 그 생긴 거부터 웃기지 않아요? 진짜 촬영장 어땠을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아저씨 생긴 거 너무 그 사람이 생긴 게 적나라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찾지?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게 연기 같지도 않고. 저도 어릴 때 봤을 때랑 지금 조금 더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어릴 때는 마냥 변태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뭐죠 소아성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어린 거 좋아하는 거랑 똥 먹는 거랑 마지막은 피 같은 맞아 죽이고 폭력에 대한 그런 거였던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앞에 두 개 성애는 가까이서 하는 거를 가까이서 보다가 왜 폭력은 멀리서 보잖아요.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재밌는 흥미로운 그 관점. 폭력은 꼭 멀리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맞아. 저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 뭔가 저 안에서 엄청 카타르시스 느꼈던 게 그 아까 유희 풍자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냥 진짜로 대놓고 그 마지막에 하는 관료가 맨 마지막 씬에서 막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장면을 멀리서 음악 틀어놓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창문 너머로 망원경으로 보면서 되게 재밌어하는 그게 결국에 이게 감독의 시선 아닌가 하면서 너무 재밌다 했는데 앞에서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지금 그냥
그 말씀해주신 주제로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련의 그 성이라고 할까요? 그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졌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뭔가 저희 그 시청자로서 그 영화를 바라보게 될 때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어떤 비현실적인 이야기로서만 치부가 되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막 혀를 자르고 막 머리를 벗기는 순간을 보면서 저게 저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정말 구체적인 폭력으로서 저희가 인식이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시청자들의 모습을 약간 좀 비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멀리서 이 그 살로소돔이라고 하는 영화를 관찰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뭔가 정말로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폭력으로서 인지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 망원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그 정말로 폭력일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고 그때서야 우리가 저거 너무 잔인해라고 생각하는 그걸 떠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을 불러오지 않나. 이거는 저의 그냥 사견입니다. 근데 이거 저도 들으니까 너무 공감되는 게 아까 진투님이 말씀하셨던 게 어릴 때는 그냥 소화성애랑 막 뭐였지? 소화성애랑 똥먹기 때문에 호기심 생겨서 봤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거 왜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 이 안에 기승전결이 설계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가까이서 흥미로운 장면들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웃긴 장면들로 호기심을 끌고 누구나 관심 있어 하고 좀 궁금해하는 요소들로 이거 봐봐 재밌지 이러면서 웃기게 좀 유쾌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 시선이 멀어지면서 처음에 그렇게 호기심으로 들여봤던 너 자신을 너가 한 발짝 떨어져서 봐봐. 약간 이런 시선을 자연스럽게 약간 그 영화의 구성 구조에 따라서 저 자신을 관망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약간 제 인생 영화라고 어디서 말하면 약간 미친년 소리 들을까봐 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되게 세상에 적나라한 거를 적나라하게 뭔가 유희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이 영화를 보게 만들고 그런 거를 금기된 거를 보는 거를 유흥으로 즐길 수 있게 오락적으로 만드는 영화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을 트랩시켜 놓고 이 영화를 마치 그런 영화로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 끌어들여 놓고 오히려 그걸 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머리 뒤통수 진짜 후려 갈기는 약간 그런 소름 돋는 그런 설계가 너무 잘 돼 있는 영화 같아서 뭔가 나는 처음에 이거를 보면서 되게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나 자신은 이 관료들을 지켜봤던 하나의 시청자로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온 어떤 멘탈을 가진 사람일까 이러면서 이런 고어 금기된 영화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즐기려고 하는 남들이 고문당하고 뭐 똥 먹고 막 이런 거를 오락으로 즐기려고 영화관에 온 나는 어떤 새끼지? 약간 이런 거를 약간 되묻게 하는? 약간 되게 약간 사고의 전환이 엄청 크게 이루어졌던 영화여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들으니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저도 그냥 왜 저러지까지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왜 직접 안 하지? 직접? 그러니까 직접 안 하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좀 아구가 많네요. 아구. 근데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특별한 악의 감정을 가지고 그 순진무결한 애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정말 보고 싶어. 나 진짜 이거 보면 미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변형된 형태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그 세계관에 갇혀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 내적인 세계관 안에서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이제 그것이 정말 직접적인 폭력으로 드러나는 순간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잔인해지지? 이렇게 버뜩 이제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까 그 예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그 저 점장님 미친년으로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막 성해방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말로 어떤 성에 대한 탐미적인 시선이나 성 그 자체를 이야기한 영화라기보다는 정말로 그 당시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68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성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다 이제 그 영화를 준비하고 제작하는 시점에 전폭적으로 끌고 와서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결국 그 너머에 그 뭐 어떤 폭력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나아가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원작이 있는 영화더라고요. 그 이제 옛날에 살로 소돔이 맞아. 그 프랑스에서 이제 그 사두작이 쓴 그 문학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그 당시에 가장 현대라고 할 수 있는 나치 시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적인 문화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가장 그 당시에 뭐 어떤 좁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 아니면 넓게 보면은 그 사회 모든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어필을 하고 싶었던 그런 그 요소로서 끌고 오지 않았나 그런 그 사드우작의 원작과 그런 살로소돔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 재밌었던 게 이제 일종의 패티시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초반에 말씀하시는 그 여성분들 되게 말도 잘 하시고 유창하게 하시고 여성분들이라는 게 그 막 매춘부들이 이제 강의하시잖아요. 최고 그 야설 읽는 네, 그 최고 권위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낭독자죠. 되게 이제 어떤 저는 이탈리아어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되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들리면서 잘 하길래 이거는 되게 패티시를 해석하는 것에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판타지잖아요. 성적인 것에 다 판타지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타지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섹스를 하고 더 흥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앞에서 그렇게 얼렁뚱땅 하면은 뭔가 그 판타지를 좀 지워주는 순간들이 오면서 현타 오잖아요. 똥 먹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있는 네, 거. 판타지 입혔다가 다시 현타를 주고 이 반복이 또 재밌었던 것 같고 감독이 말하는 거는 파시즘의 체계 자체도 일종의 판타지 그러니까 그 관료들로 대변되는 그 권력자들의 어떠한 판타지 세계다 이거는 판타지고 패티시고 그거를 지워주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서 그 파시즘 패티시 파시즘 패티시 멋있다. 파시즘 자체를 어떤 일종의 패티시 이렇게 해석한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죠. 그리고 현대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파시즘이나 그런 어떠한 전체주의에 대한 걸 동경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뭐 윤석열 계엄 잘했다, 했어야 됐다. 막 그런 성적 패티시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패티시가 파티시로 하시죠. 그러니까요. 줄여가지고 파티시네요. 파티시 그래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얘기도 돼요? 네네. 그 파시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파시즘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회에 깔린 권위주의에 대한 인정이
선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계엄까지도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그것을 목격하면서 우리나라에 저는 사실 그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기도 하지만 그 일탈이 굉장히 셌지만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뭐 말로는 이제 계엄령을 6시간 안에 풀었어 너희들 민주주의 선진국이야 막 이렇게 막 외신 보도 나오고 그걸로 막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살로소돔도 그렇고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폭력, 이런 위계 질서에 기반한 어떤 일방적인 폭력 그런 것들이 없나? 아니면은 그것을 방지할 만한 사회적인 그 바운더리가 마련이 돼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민주화, 그래 제도적인 민주화와 그 견주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 외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화가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경제 민주화라던가 사회문화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어떤 평등 그리고 자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요인들에 의해 많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위기가 생기는 걸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맥켄지님은 일상에서 느끼세요?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뭐 네. 결정되고 네. 그런 것들을 보이죠. 일상에서 느끼는 네. 어떤 부분에서? 뭐 나이로서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직업으로서도 그렇고 성별로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제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인종이나 민족, 뭐 국적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위계가 설정이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어퍼 클래스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언더에 속한 사람들에게 좀 굉장히 좀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풍조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일반화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일상에서의 위계가 더 타고 올라가면은 결국 그거는 정치적인 위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냥 실명 거론할게요. 여기서 계엄령 관련 방송하면은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거 계엄 방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그 사람이 어퍼클래스여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지위 그리고 그 상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어떤 본인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지 없이 그런 권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죠. 그 계엄이 제때 안 끝났으면은 정말로 더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원래 민주주의 선진국은 이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런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그 상상이나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뭔가 다시 또 영화 얘기로 돌아오자면 이제 그런 뭐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위계와 권위가 영화에서도 그 투영이 되어져서 그 내용의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영화 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치환시켜 본다면 굉장히 아직까지도 시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들로서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아까 뭐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계속 살로소돔 얘기만 하는데 어쨌든 얼마나 선진화가 되어 있던 간에 세상에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멍청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구멍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뭐 정말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이 애초에 대통령 될 일도 없고 계엄령도 안 내려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얘기해볼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이상에 빠져서 일어날 수도 있는 약간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약간 뭔가 막 이거는 이상해서 우리나라가 이상해서 벌어진 일이고 뭐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렇지 않아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산적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로소돔도 결국에 아까 진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티시나 이런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치만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안 보여주고 영화적으로 아름답고 영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 보여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약간 그냥 이거는 그냥 금기된 영화, 고어 영화, 공포 영화라고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장르를 갈라치기 하면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깨부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냥 우리 실제로 이런 패티시 가진 사람들 많고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리더 자리에 그 완장 찬다고 하죠. 그러면 다 자기 안에 숨겨진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는 사람이 어디까지 병신이 될 수 있는지를 결국에 말은 안 하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좀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왜 국내에서 개봉도 안 하고 이렇게 금기된 영화라고 하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처럼 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도 이제 잘 발달된 선진국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잘 죽일지에 대한 맞아. 아주 건설적이고 맞아. 생산적인 논의들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고 자연스러운 그 전환, 네, 영화 전환.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도 텍스가 나오잖아요. 맞네. 왜 굳이 나왔는가라는 의문은 들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거 약간 영화관에서 왜 굳이 그 생각했어요. 그걸 넣었을까? 그 매춘부 같아 보이는 여자가 방으로 들어오고 근데 하는 장면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면 그 약간 다음에 주인공 격의 그 남자. 네네네. 장면 그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서 네네. 막 닦잖아요. 그거는 이제 암시하는 거니까. 폭력과 성을 꼭 그렇게 시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감독이 그 매춘부를 넣었을까요? 영화에. 그러게요. 저도 이게 좀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전 심지어 처음 봤을 때는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그 둘이 성행위를 했다는 거를 사실 몰랐어요. 뭐지? 뭐가 지나갔지? 약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두 번째 볼 때 맞네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생각해 보신 분? 와, 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요? 근데 진짜 잠깐 나오긴 해요. 근데 약간 뭔가가 왜냐면 그 로널드였나? 루돌프랜다. 헤스? 아니요, 루돌프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루돌프죠. 네. 루돌프 맞죠? 루돌프가 누구지? 그 남자 주인공. 남주. 네. 아빠. 루돌프. 네, 루돌프. 그 사람이죠. 그 사람 맞아. 지하실에서 네.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뭐 통화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처음 보는 여자 사람이 등장하더니 문 열고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겉옷을 벗고 가방을 툭 내려놓길래 저 사람 행동이 약간 범상치 않다. 뭔가 이건 매춘의 상황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는 뚝 자르리고 기억이 그다음에 나는데. 그거 읽어줬나요? 동화책 읽어줬나? 그러지 않나요? 맞아. 동화책 읽어줘. 그리고 갑자기 또 구웅한 장면 나왔죠. 어떤 소녀? 그 흑백은 아니고 열화상 카메라로 그거 나오고 바로 차렷하고 갑자기 막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사과를 심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저 뭐 하는 거지? 약간 근데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자체가 약간 계속 저 뭐지? 이 상황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진행이 저는 너무 상당히 은은해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재밌었잖아요. 그 아내분 땡땡거리는 것도 진짜 빡세고 아내가 아내분 뭐 아. 이사하기 싫다고 엄청 땡땡거리잖아요. 아, 맞아, 와, 맞아. 진짜 조증이 있는 줄 루돌프 알았어요. 씨의 지금 정신 상태 아, 상당히 위태로워 보인다 하면서 근데 저 그 열화상 카메라로 담겼었던 그 사람 이제 사과 심기. 사과 심기 저는 솔직히 그 사과 심기인지 몰랐고 그 어. 숨겨놓잖아요. 그 네. 먹으라고. 먹을 거 숨겨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일하면서 맞죠? 그래, 아. 먹으라고. 네. 약간 난 이거의 반복이었어. 내가 생각한 게 맞지? 약간 이거 그러니까요. 맞는 거지? 이러면서 설명 없이 계속 그게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계속 그런 의문 막 혼란스러워하다가 끝나고 다음 장면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계속 영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루돌프가 그 뭐 이제 그 작전에 제안을 냈다가 뭐 어떻게 되는 그런 흐름은 있지만 뭔가 하나하나는 뭔가 큰 뭐라고 하죠? 좀 이제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얘가 얘랑 어떻게 인과관계가 딱히 없고 열화상 카메라 그 소녀는 그 이후로 등장하지도 않지 않나요? 전 심지어 그 전에 이 여자애가 있는지도 몰라서 더 뜬금없었던 게 뭔가 그 맥락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애가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캐릭터인데 얘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그냥 행동. 그 다음에 맞아요. 다음 상황 이렇게 되니까 약간 계속 뭐야 내가 생각한 게 맞지? 아까 그 상황은 내가 해석한 게 맞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말하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살로소돔은 약간 어떻게 보면 시선이 완전 딱 봐도 그 풍자 유희 약간 비꼼이라면 여기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하는 게 어떤 감독이 자신의 판단을 관객한테 주입시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이런 상황이 네 눈앞에 주어졌는데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이런 장면이나 상황이나 그런 게 주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할 건데? 이런 거의 반복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너가 판단해봐. 너가 이해한 게 뭔지 막 이런 거 같아서 이것도 분명히 그 맥락을 소거한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러닝타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이야기들이 좀 쪼개져 있고 또 그 화면에서도 등장인물들끼리도 약간 쪼개져 있다고 좀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한 장면 예를 들어서 현관에서 이제 초반에부터 계속 그런 연출이 반복되더라고요. 현관에 저는 한 사람 이게 서로 좀 안 보이나 싶을 정도로 그 유대인들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랑 그 이제 나치 군인들이랑 한 공간에 있지만 이제 어떤 접촉이 없잖아요. 가끔씩 이제 접촉이 있죠. 어떤 뭐 그 집주인 여자 안주인 이제 화나면 이제 뭐 갈구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접촉이 있지만 대부분 그 군인이 낮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부츠를 이제 뭐 해놓으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슉슉 와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가서 뭐 씻어놓고 뭐 술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오기도 전에 이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모든 거를 그 전체적으로 이제 현관을 딱 이제 뭐라고 하죠? 그 고정된 프레임에서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뭘 하고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를 행위를 하고 이게 약간 조금 연극적이고 되게 그러네. 영국 무대처럼. 네, 그래서 이게 좀 쪼개져 있는 게 결국 저는 한 프레임, 한 장면에서 두 개의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상황과 이 상황의 인과관계는 뭐고 얘랑 무슨 관계고 이거를 이제 따로 보고 막 조합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좀 해석을 이제 상황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제 완전 이거는 거의 다져놨다라는 네, 영화 자체가
약간, 얽혀져 네. 있는 서사들을 약간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네. 비교하기 좋게 이렇게 이거는 이 같은 프레임은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같은 공간이 다르게 이용되고 막 이런. 네, 그래서 이제 사운드도 사실 저희가 보는 장면과는 맞지 않는 엄청 신경 쓰이는 사운드가 계속 맞아. 이제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이 영화를 어떤 영화인지 알고 봤으니까 이제 저기서 누가 많이 죽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데 그냥 이제 서로 다른 장면과 사운드도 다르고 아까 1분 전에 왔던 사람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의 그런 상황적 맥락이나 어떤 행위도 다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다져놨던 게 그 말씀하신 게 아까 그 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다 맥락을 일부러 다 쪼개놔서 이거를 그냥 이거 자체로 보는 그러니까 볶음밥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료로 재료로 다져놓은 나열하는. 분쇄한 재료로 보여주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해체함으로써 뭔가 관객에게 판단을 넘기는. 네. 그래서 더 이제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맞아. 느낌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서사가 이제 좀 떠먹여주는 그런 게 있는데 맞아. 지금 저희가 이거를 알아서 이건 당근 약간 뭐 이런 이건 아. 완두콩 약간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 폭력 이렇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폭력의 상황도 사실 그 눈앞에 있었던 막 그 무슨 정원 꾸며놓은 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옆에 계속 그 소리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아 지금 가스실에서 뭐 하고 있다. 뭐 누구 다 처형하고 있고 막 뭐 이렇게 눈 가려놓고 다 총 쏘고 막 죽이고 있다. 약간 이렇게 더 적나라하게 좀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영화라는 게 결국에는 멈춰져 있는 엄청 수많은 프레임의 연결이잖아요. 갑자기 과학 유튜브 이런 거 보다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 이 순간순간의 장면들을 사람이 머릿속으로 연결하면서 이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 편집으로 장면을 이어붙여서 어떤 서사를 상황이 시간적으로 흐르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매체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해체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숭덩숭덩 끊겨져 있는 장면이나 그런 그 사이에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결국에는 사람이 다 자기가 시간이든 어떤 맥락으로 자기가 다 사람이 머릿속에 인식 속에서 다 그 사이들을 채워 넣으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채워 넣음으로써 완성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 영화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저도 어떤 생각 감상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네. 뭐 아까도 계속 막 몇 번씩 언급을 했는데 시성의 관점에서 계속 저는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감독이 이제 그 시상식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뭐 현재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도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어도 아니면은 그것이 아닌 보다 이제 더 드러나지 않은 어떤 하지만 실존하는 폭력들 모든 것들이 현재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환기를 시키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그 커다란 정의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인식 같은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되새기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그 인스타 스토리로 막 되게 리그램 하면서 이 전시 상황에 대해서 엄청 애통해하고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저도 일단 일개 시민으로서 미디어를 보면서 심각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별 감흥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피와 살로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완전 미디어의 시대잖아요.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그 세상의 소식과 내 주변마저도 핸드폰을 통해 파악하는 뭔가 모든 정보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딱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더 요즘에 많아지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꼭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가치의 공동화를 이루려는 영화라기보다는 계속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살아가는 입장에서 어디까지 행동을 해야 할지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임이 끌고 가려고 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부로. 네네, 입으로. 입으로 네, 입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요. 와. 10분 뒤에 봬요.